안녕하세요. 20차시 수업 선생님과 학생이 함께 배우는 행복한 국어 시간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몇 차시 수업인지 여러분들이 일정표를 보면 당연히 알리라고 믿지만 혹시나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난 시간은 19차시 연설 수업이 되었고요. 이번 영상은 20차시 연설 수업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그렇다면 오늘은 지난 시간에 우리 화자의 공신력을 구성하는 요소, 그 다음에 공신력 신장 방안을 통해서 공신력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배워보았다면 이 개념을 우리가 활동에서 적용하는 건 아직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활동 적용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학습 목표인 적절한 설득 전략에 대해서 배워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쪽을 펴는 게 맞겠죠? 이쪽 봅니다. 아래 두 학생이 보입니다. 일부러 그림도 실어놨어요. 뭔가 표정과 몸동작에서도 조금 더 적극적인 친구, 소극적인 친구가 보이는 것 같은데 이 두 학생의 연설이 설득력 있게 들리는지 한번 파악해 봅니다. 자, 첫 번째 학생은 안녕하세요. 저는 기호 1번 박민수입니다. 여러분, 요즘 읽을 만한 책이 없죠? 제가 설문조사를 했더니 우리 학교 학생들의 80%가 도서관에 읽을 만한 책이 부족하다고 응답했습니다. 저는 선생님들과 이 문제를 논의하여 우리 학교를 책 읽는 학교로 만들고 싶습니다. 라고 뭔가 좀 자신감 있고 또렷한 표정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 이 여학생 볼까요? 보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기호 2번 강영빈입니다. 저는 우리 학교에 학생 동아리가 활성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는 연극 동아리에 들어가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 학교는 연극부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여 그래서 아쉽습니다. 이거 읽는데 되게 뭐라 그래야 되지? 현타가 오네요, 여러분들. 현타가 옵니다. 원래 이것도 이제 다른 등장인물을 좀 등장시켰으면 좋았겠지만 오늘은 선생님이 1인 몇 역인지 모르겠네요. 선생님까지 해서 3역을 자처하고 하겠습니다. 다른 분들도 조금 바쁘시니까 다음 시간에 한번 또 캐스팅을 해보는 걸로 생각을 하고 우선은 오늘은 이렇게 읽어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두 학생의 연설이 설득력 있게 들리는지 우리가 막연히 봤을 때도 첫 번째의 학생이 조금 더 신뢰감이 가는데 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적절한 이유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보자면 자, 밑에 학생부터 볼게요. 여학생은요. 사실 신뢰성, 선이나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지, 성품이 믿음직한지에 대한 신뢰성 부분은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문성, 사회성, 침착성, 외향성 등의 공신력을 제대로 구사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겠습니다. 그에 반해, 자, 첫 번째 봅니다. 우리 주제와 관련된 내용. 설문조사를 했죠. 충분히 조사해서 80%가 응답한 결과 발표하고 있어요.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네요. 다음으로 설득 의도에 제가 책을 많이 읽고 싶어서 책 읽는 학교로 만들고 싶다는 게 아니라 우리 학교 자체가 뭔가 독서 문화가 발달한 학교로 바꾸고 싶다라는 공공성, 선의의 성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신뢰성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위 평판이 이 친구가 원래 좋다면 더더욱 신뢰성이 높아지겠죠. 그 다음 세 번째, 시선을 맞추고 청중을 바라보며 라는 표현이 있죠. 시선을 맞추고 있고요. 공감하고 있죠. 책 읽을 만한 거 없죠. 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성 또한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침착해요. 지금 대중연설인데도 굉장히 침착한 말로 조리 있게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침착성. 그 다음 표정도 그렇고요. 자신 있는 태도, 열정적으로 말하는 이 부분이 보이죠. 외향성 또한
갖추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학생은, 이 위에 있는 학생은 공신력 있는 화자가 될 거라는 의미입니다. 여기까지 판단하는 거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은요, 봅니다. 두 번째 학습 목표 볼게요. 첫 번째 우리 했습니다. 두 번째, 적절한 설득 전략 사용해서 효과적으로 연설하는 거입니다. 그래서 우리 두 번째 학습 활동을 보면 1963년 워싱턴 평화행진에서 마틴 루서 킹이 한 연설이라는 이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공신력과 우리 지난 시간 오늘 걸쳐서 했던 공신력과 설득 전략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우리가 먼저 이 본문을 보는 것보다 뒤에 있는 여기 있는 다양한 설득 전략의 지식적인 측면을 먼저 공부하는 것이 더 나을 거라고 생각해서 오늘은요, 다양한 설득 전략 5쪽부터 6쪽까지 배우고 마지막 시간에, 드디어 시험 전 마지막 시간에 이 본문 담화 자료를 분석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5쪽 펴입니다. 5쪽 갈게요. 자, 화자는 연설에서 다양한 설득 전략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작년에 작문하면서 좀 간단하게는 배웠던 것 같은데요. 이성적 설득 전략, 그 다음 두 번째 감성적 설득 전략, 세 번째 인성적 설득 전략, 이 세 가지를 크게 볼 건데요. 각각을 한번 그러면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성적 설득 전략이라 하면 주장에 대한 타당한 근거를 들어서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것입니다. 자, 타당성 우리 했습니다. 우리 예전에 뭐 설득하는 글 같은 거 분석할 때 타당성, 신뢰성, 공정성 잘 파악해야 한다, 평가해야 한다 라고 했었어요. 이때 타당성은 이치에 맞는지 합리적인지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자, 논증. 자, 논증의 방법을 이게 이겁니다. 이점이라는 의미는 무엇이냐? 집중하세요. 자, 이성적 설득 전략을 갖추기 위해서 논증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고 통계 자료 활용할 수 있고 전문가의 의견 인용할 수 있고 역사적 사실이나 사건 가져올 수 있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논증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볼 겁니다. 논증이라는 건요, 선생님이 안 적겠습니다. 땡땡 보이죠? 여러 근거를 들어서 주장이 참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이러한 논증 방법을 활용해라. 자, 논증에는 사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생명과학 시간에도 들어봤을 거고 우리가 작년에 국어 시간에도 잠깐 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자, 여러 논증 방법이 있는데요. 오늘은요, 두 가지 논증만 배울 겁니다. 여기 여러분들 인쇄가 잘 안 되어 있을 텐데 이 내용입니다. 더 많은 논증 방법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우리 1차 고사 치고 토론 단원에서 학습하는 걸로 합시다. To be continued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들어갈게요. 첫 번째입니다. 일반적인 사실이나 원리를 전제로 해서 특수 사실을 결론으로 이끌어내는 논증. 여러분들 이 부분 알 겁니다. 여러분들 쓰세요. 연역 논증입니다. 연역 논증의 예가 있습니다. 대전제, 소전제, 결론의 3단 논법이라고 하죠. 우리 흔히 3단 논법이 대표적인 연역 논증의 사례입니다. 인간은 죽는다라는 대전제 일반적인 사실이나 원리가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소전제, 소크라테스는 인간이다 라는 소전제가 있고요. 결국 결론이 뭐다? 특수한 사실을 결론. 소크라테스는 적어봅니다. 죽는다 라는 결론을 이끌어냅니다. 자, 여러분들이 조금 집중을 해야 될 부분이 요겁니다. 여기 보면 요 표시 있는 부분들 있죠. 이 부분들이 다 뭐냐면 유의해라. 이 논증 쓸 때 이 부분 좀 생각해라 라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요런 부분 계속 나올 거거든요. 이뿐만 아니라 감성적 설득 전략의 유의점도 있으니까 이 부분 유의해서 봅니다. 한번 연역 논증의 유의점을 보도록 할게요. 일반적인 사실이나 원리. 자, 이거 보세요. 우리 대전제라고 했던 이 일반적인 사실이나 원리 이거 다 같은 거죠. 객관적인 근거로 정말 입증된 사실인지 아니면 통념인지. 자, 통념이라는 것은 뭐냐면
원래 통념이란 뜻은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개념이에요. 널리 통하는 개념. 통념이란 뜻인데 이 잘못된 통념, 바로 예시가 여기 있습니다. 남성은 여성보다 운전을 더 잘한다 라는, 우리 일반적으로 남성이 뭐 공간적인 지능이 여성보다 높다고 하죠. 이러한 통념이 있긴 한데 이 통념이라는 거는 대전제가 될 수 없습니다. 객관적 근거로 입증된 사실, 정말 객관적 근거로 입증된 사실이라면 모를까, 이런 부분은 좀 통념이라서 대전제로 쓰이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유의를 해라 라는 의미입니다. 재밌죠? 재밌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니은 갈게요. 두 번째 논증 방법인데요. 이 부분도 여러분도 알 겁니다. 개별적, 이번에는 반대예요. 뭔가 특수한 어떤 사례들이 막 있어요. 이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게 결국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법칙, 원칙이 결론이 된다는 논증입니다. 적어봅니다. 귀납 논증. 귀납 논증. 자, 얘 볼게요. 사례가 여러 가지 더 많으면 좋습니다. 첫 번째, 지난해 국어시험은 어려웠다는 사례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 친구도 국어시험이 어려웠다고 한다. 세 번째, 언니의 국어시험도 어려웠었다. 자, 우리 이 부분 좀 비슷했던 거 작년 국어 때 논증하면서 선생님이 시험 문제 냈던 것 같은데, 자, 이러한 여러 가지 사례를 바탕으로 결론, 국어시험은 어렵다 라는 결론이 바로 귀납 논증의 예입니다. 자, 그런데 귀납 논증은 일단은 얘들아 연역 논증보다는 조금 더 오류를 범하기 쉬운 논증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사례를 여러 가지를 들잖아요. 근데 하나라도 사례가 이것과 달라요. 그러면 그건 결론으로 쓸 수 있을까요? 쓸 수 없겠죠.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유의점 한번 볼게요. 우리 이런 말 합니다. 너 성급하게 일반화하지 마. 지금 이 사례에만 해당되는 건데 너 지금 너무 일반화해서 얘기해 라는 겁니다.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지 말 것. 자, 이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는 두 가지입니다. 예시가 각각 있긴 한데 크게 첫 번째, 표본 수가 충분하지 않는 것이 바로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고요. 두 번째, 대표성, 뭔가 대표적인 사례가 아니다. 대표성이 결여된 사례로 결론을 내리면 안 된다. 이것도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다. 두 가지의 종류가 있다는 겁니다. 두 가지의 예시 각각 드러났습니다. 친절하죠? 봅니다. 첫 번째 예시 볼게요. 한 학교의 학생 대상 설문조사에서 60%가 학교폭력을 경험했대요. 한 학교예요. 그리고 지난달 우리 군에서 2건의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례도 있습니다. 2건이에요. 그래서 결국 결론은 우리 학교에 CCTV 설치해야 된다라는 결론인데요. 수가 너무 부족해요. 표본 수가 너무 부족해요. 조금만 더 많은 사례를 가져와서 결론을 내리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두 번째 볼게요. 수도권에 사는 성인 5,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대다수가 표준어의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했대요. 그래서 결론, 국가 차원에서 표준어를 관리하고 의무적으로 표준어 쓰도록 해야 된다, 교육해야 한다 라는 결론이에요. 자, 대표성이 결여됐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지금 표준어를 관리하고 의무적으로 교육해야 한다가 결론이에요. 그런데 수도권에 사는 성인만 조사를 했어요. 대표성이 굉장히 결여되어 있습니다. 또한 얘들아, 이것도 맞아요. 볼게요. 표본 수가 5,000명밖에 안 돼요. 사실 5,000명이면 크다고 할 수는 없어요. 표본 수가 충분하지 않아요. 이것도 해당될 수 있겠어요. 요 위에 예시에도 해당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기까지고요. 더 많은 논증 방법은 to be continued. 자, 그 다음에 계속 지금 뭐 하고 있었냐면요. 이성적 설득 전략 하고 있었어요. 이성적 설득 전략. 어떤 방법 활용하는지 첫 번째 논증 방법이었고요. 두 번째입니다. 통계 자료 활용할 수 있습니다. 통계 자료라는 뜻은요. 현상, 대상, 의견 등을 양적 데이터로 나타낸 것이고 이 통계 자료를 쓸 때 유의점입니다. 평균의 신화에 유의할 것. 이거는 개념입니다. 평균의 신화라는 게 뭐냐? 예를 들어서 봅니다.
강의 평균 수심은 1m다라는 통계 자료가 있어요. 양적 데이터로 나타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1m가 넘는 아이들이 들어가도 된다. 1m 30cm 이상의 아이들은 들어가도 된다라고 했다고 쳐요. 안 됩니다. 왜냐? 평균이잖아요. 어떤 데는 2m고 어떤 데는 10cm일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평균의 신화에 유의해서 통계 자료를 활용하라는 의미입니다. 다음이에요. 전문가의 의견을 통해서 이성적 설득 전략을 갖출 수 있어요. 해당 분야의 전문성, 권위가 있는 전문가 증언 제시하고 출처 밝혀서 신뢰성 확보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 유의점 보세요. 권위에 호소하는 오류를 범하지 말 것.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어떤 의견을 내고 거기에 대한 이유를 뒷받침할 때 전문가의 의견을 보통 근거로 잘 가져옵니다. 그런데 얘들아, 내가 만약에 지리적 특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 지리학과 교수님과 같은 사람을 전문가로 두고 그분의 말을 인용을 해야지 뜬금없이 갑자기 국어 선생님, 국어과 교수의 의견을 인용하는 것은 좀 신뢰성이 낮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밑에 예시를 보면 그 전문가가 그 분야, 해당 분야의 전문가인지 확인하라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 예전에 1900년대에 무슨 제도가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역사적 사실이나 사건을 가져오는 것도 이성적 설득 전략입니다. 여기까지 이성적 설득 전략 됐고요. 이성적 설득 전략 됐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감성적 설득 전략. 뭔가 용어가 감성을 울릴 것 같죠? 봅니다. 청중의 자긍심, 뿌듯함, 자부심 또는 동정심, 분노심, 수치심 등에 적어봅니다. 감정을 유발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감정을 움직이는 힘도 굉장히 큰 연설 능력 중에 하나니까요. 감정을 유발해서 설득하는 것이 감성적 설득 전략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방법이 있네요. 첫 번째,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사례, 상황 제시해가지고 좀 마음을 동요시킬 수 있고요. 그 다음 감성적인 어휘나 표현을 반복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뭔가 간절한 어조, 눈빛 이런 걸 통해서 할 수 있겠죠. 적절한 준언어적, 비언어적 표현을 사용하는 것도 감성적 설득 전략입니다. 자, 유의점 볼게요. 이 유의점은요, 감성적 설득 전략 전체에 해당하는 유의점입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이 별표랑도 연결되니까 한번 볼게요. 화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청자에게 특정 집단, 지협, 견해, 그러니까 협소한 어떤 특정 집단에 대해 부정적 인식, 얘들아 오타가 났습니다. 인식은이 아니라 인식을로 고쳐줄게요. 인식을 심어주거나 잘못된 판단을 유발하게 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뭔가 이건 공정성에도 위배되고요. 윤리적인 문제가 되는 부분을 굉장히 유의해야 합니다. 감성적 설득 전략은요. 이렇게 끝났고요. 인성적 설득 전략은 얘들아, 우리 됨됨이를 바탕으로 설득하는 건데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볼게요. 우리 배웠던 공신력을 높이는 요소가 바로 인성적 설득 전략입니다. 됨됨이 이런 것들 있죠. 특히 주제에서 벗어난 내용, 관심과 수준에 맞지 않는 내용. 주제에서 벗어나면 뭔가 전문성도 떨어지고요. 우리 공신력 요소 중에 전문성 떨어지고 관심 수준에 맞지 않는 내용 쓴다면 신뢰성도 떨어지겠고 전문성도 떨어지겠죠. 그 다음 진실이 아는 내용, 또 신뢰성 떨어집니다. 이러한 부분들 공신력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게 인성적 설득 전략이고요. 이 예시는 우리 나중에 학습 활동하면서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다려주세요.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힘냅시다. 자, 청중을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합니다. 효과적으로 설득하기 위해서는 얘들아, 일단 인성적 설득 전략, 공신력 갖춰야 돼요. 플러스 적절한 설득 전략인 이성적 설득 전략과 감성적 설득 전략을 적어봅니다. 하나만 사용하는 것보다 함께 보완해서 상호 보완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요, 잘 보세요. 화자가 전달하는 게 정말 타당하고 논리적이고 옳다고 판단됩니다. 그래도 내 감정을 움직이지 못한다면 그것은 뭔가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그 다음 반대로
청중의 감성에 호소를 막 하고 있어요. 예시도 막 들고 감성적인 어휘도 쓰고 간절한 눈빛도 보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뭔가 이게 논리적으로 합당하지 않고 타당하지 않다면 이 또한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상호 보완적으로 특히나 얘들아 감성적 설득 전략만 쓰는 것은 옳지 않아요. 뭔가 논리적인 이유, 합당한 이유, 타당한 이유, 근거를 들어서 설득하는 거에 플러스해서 윤리적 문제를 신경 쓴 감성적 설득 전략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핵심 정리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 핵심 정리를 바탕으로 이 활동 요거 한번 연설 보고요. 그 다음에 여기 공신력, 인성적 설득 전략 조금 더 파악한 다음에 연설이 드디어 끝납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까지가 시험 범위니까 여러분들 힘을 내시고 우리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공지합니다. 여러분들 알고 있겠지만 다음 시간에 카톡방에 제출해야 하는 것 계획서, 수행평가 계획서 여러분들 한 번 더 당부합니다.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잘하는 것보다 열심히 하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잘하는 것은 여러분들 각각 개인의 만족일 뿐이에요.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면 선생님이 나도 학생들도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선생님 더 열심히 해야지 힘을 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함께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하루하루를 소중하고 열심히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계획서 제출하고 그 다음 시간에 얼굴 보도록 합시다.